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공군기지와 핵 프로그램 관련 시설들이 있는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을 타격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지난 13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였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를 보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6일 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 공격에 나선 건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전면전으로 치닫는 일만은 없어야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 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 원 이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한부터 수익률 관리와 1: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오늘에서는 의성군의 다양한 소식 알아봅니다. 의성군 홍보소통과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보죠.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동 소식 간단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에 나섰는데요. 6일 만에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중동이 이렇게 되면 화약고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두렵고, 이러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 확전되면 어떡하나 상당히 걱정이 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가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사실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게 되면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까지도 지금 관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다만 지금 미국이 물론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이나 공습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무리한 공격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황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동 전쟁이나 아니면 이렇게 세계 대전까지 갈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제 관련된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가능한 한 상황 관리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 다만 이게 이제 전쟁이라는 게 아주 조그만 사소한 일에 충돌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만이 아니다. 그 뒤에는 러시아, 중국, 미국이 다 있다. 그렇죠. 3차 대전 수준까지.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무시는 못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나저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고, 지금 두 곳에서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확전 없어야겠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미국이 굉장히 좀 워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맞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더 이상의
총동의 확전을 좀 경계하고 있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다만 그렇죠. 이제 이란이 또 거기에 보복을 또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오늘도 또 주식시장 상당히 출렁이었고 그렇습니다. 유가도 이제 점점 예. 올라가는 추세여서 빨리 예.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오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오늘 네. 3시 30분경이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한 맞습니다. 4분, 5분 정도 4분? 통화를 예. 했다고 하는데 예. 다음 주에 만남을 제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7번인가요? 네. 만나자, 우리 얘기하자 제안을 했는데 그거 다 거절을 했고, 뭐 그랬었죠. 중범죄자니 뭐 형사 네. 피의자나 못 만난다. 계속해서 그걸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전화. 이걸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계속 거부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뭐 본인의 판단일 수도 있고 참모진의 판단일 수도 있는데 여소야대가 다시 됐잖아요. 그것도 거의 189석, 182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3년의 국정 운영이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고요. 이게 뭐 대통령의 결정인지 아니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그렇습니다. 11%가 하락을 했어요. 국정 운영 지지에. 예. 그래서 20%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이러다가는 10%대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네임덕을 넘어서 데드덕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을 좀 타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싫든 좋든 만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 계속 요청을 하는데 계속 안 만나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되면 국민들의 지지는 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의 이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좀 막아보려는 시도, 네. 국민들에게 이걸 보여줘서 뭔가 협치를 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급락 때문에. 어젠가 그젠가요? NBS 조사도 그렇게 20%대로 나타났고 오늘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해서 긍정이 23%, 부정이 68%나 나왔습니다. 총선 전에 비해서 11%포인트나 급락한 이런 수치인데 근데 왜 의아하게 생각하냐면 총선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끝났으니까 이제 열흘 돼가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제 국정 방향 뭐 계속할 것 같고 불통 그대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쭉 이어져 왔고 게다가 오늘 4.19 기념일이잖아요. 그 4.19 기념일 오늘 원래 공식 행사가 10시에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2시간 먼저 국민묘전에 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통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재명, 조국, 이준석 다 만나기 싫다. 이렇게 읽혔기 때문에 오늘 오전만 해도. 근데 갑자기 오후 들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게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는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국정 기조는 계속 가는데 그래도 워낙 국민들이 지금 실망감이 크고 여론도 안 좋으니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에요. 그건 뭔가 협치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무슨 큰 합의점이 찾아지거나 만남을 통해서 아니면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제안이나 조언을 들어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것이 또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는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지 제가 볼 때 국정 기조를 뭐 바꾸고 뭐 야당을 어떤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까지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생각이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나서 차 마시고 뭐 밥 먹고 거기서는 그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올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때 공약이 있잖아요. 1인당 25만 원 지원.
이 얘기는 예. 반드시 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하죠. 예, 윤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뭐 특검 얘기를 할지, 아니면 뭐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총리 인준 관련 얘기가 될지 좀 예상을 해본다면. 예.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특검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국정 운영을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그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나오고 논란이 되긴 했는데, 예. 좋은 인사를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 얘기는 도리어 이재명 대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지나친 거부권이나 제2요구권 발동을 자제해달라. 예. 입법부를 존중해달라. 그리고 협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이재명 대표가 할 거고요. 예. 그 차원에서 이제 특검법 이런 얘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을 거고, 다만 이제 협조를 요청하겠죠. 국정 운영에 입법부가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아니면 또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 이준석 대표나 조국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덜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건 뭐 농담입니다만.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죠 한간에. 예. 지금 뭐 이번 주 일주일은 뭐 총리와 비서실장 누가 될 것이냐 뭐 한 주 동안 시끌시끌했습니다. 박영선 양정철 조합 얘기가 나왔고 김한길 장제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저는 처음에 박영선 양정철 조합은 진짜 이건 그냥 한번 떠보기 그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제 언론사가 두 군데 기사를 썼잖아요. TV조선하고 YTN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쪽에 누군가가 이제 흘렸다,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천하람 여기 이제 방송 출연하는 우리 천하람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비선이고 김건희 여사 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에 의해서 그 검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제 그건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게 공식 라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대통령실 라인에서는 부인했고 또 이제 이게 나온 게 사실이라면 그건 비공식 라인에서 나왔을 것이다. 왜냐면 공식 라인에서 부인을 했는데 그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공식 라인에서 누군가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에서는 뭐 아주 심한 얘기까지 하잖아요. 간신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실에 3명의 간신. 뭐 그 얘기가 나왔죠. 이거 누굽니까?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도 뭐 누구라고 왜냐면 이제 지워져가지고 또 괜히 그게 이제 MBC나 저한테 뭐 피해를 줄 수 있을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누구 비서관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누구 비서관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전혀 없는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얘기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런 얘기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대로 된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대단히 이거는 위험하고 대단히 안 좋은 현상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탄핵까지 당했습니까? 비선 실세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언론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다. 만약에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윤석열 정권의 MBC에 대한 공격이 뭐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선방심의에서 아주 뭐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김건희 여사 모친이죠. 최은순 씨 건. 그래서 뭐 3.1절 특사. 3.1절. 거기 그 발언 가지고
네. 지금 제재를 했습니다. 최고 징계죠? 관계자 징계. 예. 네. 관계자 징계를 했죠. 그걸 네. 또 내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총 17건에 달하는. 17건. 네, 맞습니다. 와, 이 경고를 의결을 한 건데. 예. 자, 이거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심한 거죠. 그런 생각이 그리고 좀 드네요. 예. 특정 언론사를 지금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많은 언론들이 너무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정표는요, 중징계,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법정 제재를 받은 건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 예를 들면 MBC를 포함한 이제 다른 방송사들은 법정 제재를 받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제재한 내용 중에 그것도 이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해달라고 심의 요청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도 있고요. 근데 기구 중에 그러니까 정당은 국민의힘이 유일해요. 국민의힘만 그걸 요청을 했어요. 심의해달라고. 국민의힘 정당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고.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련이라고 있어요. 공원련.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생긴 언론 시민사회단체인데 예. 이제 보수적 성향의 출신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제 만든 단체예요. 예. 거기서 또 심의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MBC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또 보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요청했고 그중에 17건을 지금 징계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도 보면요. 선거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왜 선거와 관련 없는 거를 심의를 하는 겁니까 대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총선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고요. 선거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심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심의에 올린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의 심의 건수가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선거방심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일단 한번 걸러요. 이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또 선거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번 선거방송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능한 한 모두 다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거르지도 않고 다 올라와요. 그게 전부 다 MBC 관련된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국민의힘하고 공원연에 주로 심의를 요청한 내용들. 그게 다 심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양의 심의 건수가 제재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너무한 들고. 거죠. 특정 언론사를 꼭 집어서 MBC 그 같은 언론사의 모든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 말에 또 제어가 심사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네. 이게 다 이제 반영이 되겠고. 반영이 되죠. 감점 요인이죠. 네. 지금 또 MBC 차원에서는 이거 다 소송 들어가겠죠? 이거 당연히 다 하죠. 불복하겠죠. 예. 당연히 해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소송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선거방심위원회가 왜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걸 심의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정도의 이게 잘못인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제가 언론학자로서 봐도 심의 내용이나 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당연히 법적 판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됩니다. 예. 이제 MBC 하나 남았는데 네. MBC 마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유, 자, 네.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보도가 MBC 외에는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있잖아요. 예.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 이제 술판을 벌였다는 그런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아주 이 주장 때문에 아주 전국이 뜨거운데 네. 이 사실관계 좀 뭐 그냥 간단히만 뭐 복잡하지 네. 않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간단히 설명하면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중간에 이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예. 중간에 쌍방울 김성태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쌍방울 관련해서 세 명이 한 곳에 어떤 장소가 약간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검찰의 조사실 일부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창고라고 쓰여져 있지만 회의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진술 녹화실, 진술을 녹화하는 그 장소에서 연어회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장소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회의를 했다. 이재명이 연관돼 있다라고 진술해라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폭로고요. 그러니까 요 세 명이 다 피의자인 거죠. 그렇죠. 피의자죠. 그러니까 네, 피의자가 맞아요. 세 명이 모여서 술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의 무기나에 이게 이제 이화영 전 이게 부지사의 이화영의 주장이고 검찰 측에서는 강력 그날 부인하고 있고. 강력 부인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날짜예요. 언제냐. 6월 30일, 7월 3일 2개 날짜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변호인이 오늘 방송에 출연했거든요. 이화영 전 부사의 변호인이 출연했는데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6월 30일, 7월 3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오늘 MBN 보도를 보니까 MBN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냐면요. 검찰이 밝힌 내용을 보면 여러 회를 먹기는 먹었는데 그 두 날짜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 여러 회를 먹은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이화영과 뭐 김성태가 먹었겠죠. 그러면 그게 언젠지를 꼭 집어서 그 날짜에 그러면 검찰에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 출정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록에 남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연관돼 있는 사람 쌍방울 직원들 조사받고 있는 그리고 김성태, 모 씨,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니까 이 세 사람이 출정한 기록이 있을 거예요. 검찰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피의자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뭐 술판까지 벌이고 그 만든 게 다 검찰에서 그렇게 만들어줬다 자리를 그렇게 만나서 회유하고 어떤 뭐 조작 수사까지도 의혹이 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검사들이 마련해 줬다는 주장이고 이화영 이화영 부지사 검찰은 절대 그런 적 없다는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여기까지만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5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의성군의 다양한 소식 모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권기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 지도는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김정호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 맛집은 백종원 선생님보다 잘 알고, 의성 농산물은 우장춘 박사님보다 잘 아는 의성군청 홍보소통과
권기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의성 지도는 김정호 선생보다, 의성 맛집은 백종원 선생보다, 의성 농산물은 우장춘 박사보다 더 잘하는 우리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의성군에서 2024년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의성 관내 소재 기업 중에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의성 고용 복지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의성군 일자리 박람회 소식인데 이게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되죠? 예, 5월 28일 2시부터 의성 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매년 다양한 의성군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의성 구민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기업에 대해 설명도 듣고 취업도 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참여하고 싶은 기업은 4월 30일까지 연락을 줘야 되는군요. 예. 의성 고용복지센터로 기업들은 4월 30일까지 연락 주면 되고 이 행사는 5월 28일 2시부터 의성 체육관에서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안개면에서는 청년 창업 점포를 운영할 사람을 모집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안개 행복 플랫폼 청년 점포에서 입점하실 청년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입점 위치는 안개 행복 플랫폼 2층 청년 창업 공간입니다. 신청 자격은 의성군 내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입니다. 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성군 내 주소지를 둔 만 19세에서 45세 이하 청년분들 이 안개 행복 플랫폼 청년 창업 공간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의성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대학을 개강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예, 의성군에서 은빛 청춘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의성군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건강강좌, 치매 예방 체조,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그리고 다양한 게임과 문화공연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 회의실이나 복지회관에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성의 어르신분들 은빛 청춘대학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청춘을 다시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성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건전지나 페트병을 가져다 주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나 새 건전지를 준다는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같은 거는 좀 집에서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예. 재활용도 좀 애매하고. 예. 그래서 각 읍면 사무소로 가져오시면 종량제 봉투나 건전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폐건전지는 10개당 새 건전지 한 세트 또는 종량제 봉투 20리터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은 15개, 투명 페트병은 20개, 아이스팩은 3개부터 각각 교환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매월 둘째 주랑 넷째 주 수요일날 가져오시면 2배로 교환해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각 읍면 사무소로 가져가시면 2배로 교환해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원도 아끼고 돈도 벌 수 있는 일석이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문국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매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이번 주에 체험 프로그램은 에코백 만들기 체험입니다. 네. 에코백 만들기 체험을 하시고 의성 조문구의 역사를 알아가는 영상 시청도 있을 거고요. 4월 21일 일요일부터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조문국 민속유물 전시관에서 진행합니다. 네. 많이들 또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체험 행사 많이들 하시면 좋겠고요. 의성군에서 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전해주시죠. 예, 바로 의성군 의성사랑 유튜브 공모전 소식입니다. 의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제로 브이로그, 패러디, 광고, 뮤직비디오 등 장르 불문으로 대한민국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상금이 1,500만 원입니다. 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 상금 1,500만 원.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영상 공모전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소식 보죠. 의성에서 대한민국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하네요. 소개해 주시죠. 예, 의성군에서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성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네.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군에서 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한일 행복국제포럼, 행복정책 콘서트, 행복 스피치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의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창 공연과 행복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본의 78개 지방정부가 모여서 구성된 행복리그를 초대해서 한일 행복정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대한민국 행복정책 확대를 위한 행복정책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4월 30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및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이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 오늘은 조금 네. 여유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총선에서 이 여당이 패배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리 비서실장 교체에 나섰는데요. 네. 현재까지도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내정자가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발표되고 있지 않고요.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총리 후보군에 물망에 오르면서 우리 지역 입장에서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국무총리 인선의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와 비서실장이 하마평이 지난 주말부터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르면 주말에 일요일에 나온다 아니면 월요일에 나온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데 글쎄요. 이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다들 고사를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어떤 관심을 좀 돌리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론된 인물만 해도 한 10여 명 뭐 이렇게 달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마 지난 주말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 대통령실이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여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존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고 싶지는 않고 왜냐하면 또 3년 1개월이라는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난 2년간 국정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로 가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쪽 저쪽 이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렇게 반응을 살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론됐던 인물들을 보면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죠. 이 주호영, 권영세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여기다가 이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여당 내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보통은 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살피는 거라고 하면 이 처음에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직후에 다른 매체들이 국무총리에 이 사람이 거론된 것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거론은 됐지만 이게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서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수석급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는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 비서관급인데 이 수석급과 비서관급의 관계자들의 이 코멘트를 보면 일절 거론된 바 없다. 이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하마평에는 충분히 오를 수 있고 인사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절 거론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통령 비서실 내부에 이쪽에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예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 내가 혼란스럽다. 이 비선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건 이 대통령실의 조직 운영 체계가 지금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쭉 거론을 해주셨는데 주호영, 권영세, 김한길, 뭐 이철우, 박주선 뭐 다 이해는 갑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까지 얘기가 나와서 글쎄요, 이 박영선 카드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뭐 떠보기인가. 자, 이 박영선 전 의원의 총리 지명 가능성이 이거 얼마나 될까요?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상 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검사 출신, 검찰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외의 인사들은 사실상 기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인사를 기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도 이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이 민주당 계열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인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접점을 가지고 있었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박영선 전 이 산자부 장관 역시 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설이 나오자 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 또는 나는 하지 않는다. 불쾌하다. 소위 말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이야기에 나온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고 메시지를 낸 것과는 좀 차이를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협치가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협치의 목적에서 이 박영선 전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쪽에 제안을 할 때 이 김부겸 전 총리가 화를 냈던 것은 이 선거가 끝난 직후고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협치를 염두에 뒀다면 이 야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 이 총리 추천 권한을 넘겼어야 했는데 전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박영선 전 의원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당 차원에서 국회에다가 총리 추천권을 넘겼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아까 오후에 그 속보 있잖아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자. 바로 그렇습니다. 또 만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뭐 강한 거부도 안 했고 강한 부정도 안 했고 뭐 협치를 강조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난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는 거. 이거 그 총리 인준해달라고 만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우리나라 그 헌법상 보면
국무총리도 헌법기관인데요. 헌법 86조에 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관과는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관은 인준을 안 해도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는데 총리만큼은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이철우 도지사 얘기가 좀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총리 발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철우 도지사의 총리 발탁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경북도내 정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경북도에 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이철우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제안을 온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다. 이게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실 이철우 도지사의 현재 정치적 위치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이철우 도지사도 재선을 했고, 게다가 이제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내려갔을 때 조금은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갑갑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 네. 게다가 중앙정치 무대에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로 보이고요. 이 장점으로 보면 이철우 도지사를 만약에 기용했을 때 이철우 도지사가 야당 시절이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별히 중앙정부와 척을 지기보다는 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민주당 단체장들과도 함께 협의를 맞습니다. 많이 이끌어냈다. 특히 전남도지사하고 아주 교류가 많았잖아요. 이철우 지사가.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인사다.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현역 단체장입니다. 그렇죠. 현역 단체장이면 결국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 보궐선거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가 바로 이 국무총리로 발탁됐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철우 도지사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이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자산이 되겠지만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철우 도지사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만약 발탁된다면 경북 도내에도 도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총리로 발탁이 되면 오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럴 경우에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또 도지사 선거를 도전하게 되면 경북 도정과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연쇄적인 이동 가능성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철우 지사가 총리에 발탁된다면 오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예. 여기까지요.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느냐. 네. 예, 이 총리의 역할이 있느냐 하는 이 얘기죠. 맞습니다. 앞서 제가 헌법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헌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쪽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내각제정 요소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이 있는 거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후자를 보면 아니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하고 임명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권한이 없다. 이런 충돌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긴 하지만 이게 내각제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이 총리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도 여권 내에서 언급되는 후보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권한 없는 총리는 의미가 없으니 책임 총리제를 추진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헌법을 바꿔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법률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건 역시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느냐에 따라 이 법적으로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권한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거군요, 총리에게.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김대중 정부 시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대표와 함께 연대를 했고 김종필 이 자민련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맡겼고 내각의 일부죠. 장관의 일부도 추천 권한을 맡기면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전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거는 조심스러운 얘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도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이 정도의 권한을 대통령이 내려놓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안동분들이 하면 알만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 중요한 역사적 사례 어떤 건가요?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례입니다. 1925년에 임시정부가 이 국무령 체제로 대통령제에서 바꾸게 되는데 이승만 전 임시정부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석주 이상용 선생이 국무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국무총리죠. 예, 임시정부라는 점을 좀 전제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대통령제에서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넘긴 국무령제로 바꿨던 이유가 이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점, 이 한계, 그리고 이 통합의 필요성, 여러 견해를 가진 세력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일종의 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 이 국무총리 지명 자체가 늦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국무총리 현재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합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조합이 이제 박영선 양정철 조합과 김한길 장제원 조합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지명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바람직할지 누가 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한 1분 남았네요. 네, 가장 바람직한 국정 운영 방향으로 보면,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남 제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나서 이 총리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이 국회에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거론됐던 인사들 가운데서 야당과 여당이 좀 협의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누가 임명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나누느냐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